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 하예맘 3회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스포츠 카운셀링 및 운동 심리치유 석사과정 김예림 강사고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심리운동사 소하연 선생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연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논문의 압박을 이겨내고자 대림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코 카피탄이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라는 전시를 보고 왔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너에게 네. 뭔가 되게 힐링되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감정들이랑 충동들을 고민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예술을 전 잘 모르는데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순수한 파랑을 찾을 때까지 헤엄칠 수 있기를이라는 마지막 그 그림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수영 선수들을 찍어놓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찍어놓은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상당히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의 모든 삶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양하게 감고 있는 작품 같았어요.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장면의 사진이 우리가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파랑을 찾는 그런 모습의 비유가 된 작품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상상만 해봤는데 되게 역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의 이미지는. 그게 수영 전에 이제 뭐 물에 그 몸에 물이 묻혀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였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운동을 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저희 삶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파랑이라는 색깔에 네, 파랑이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좀 인상이 깊은 느낌이 드는 게 파랑이 되게 맑고 쾌청하고 시원한 느낌도 주지만 우리가 좀 우울할 때도 블루블루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파랑이 뭔가를 찾는다라는 이미지에는 정말 적합한 그런 색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한번 이 전시 보러 갔다 와야겠네요. 재밌어요. 보세요. 네네. 하연쌤께서 이렇게 뭔가 심리적인 충돌과 고민들을 네, 좀 전시를 통해서 해소하고 오시는 동안에 저도 하루하루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재즈 댄스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근데 처음에는 거울이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요가랑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요가 강사기도 하니까 근데 요가 수련은 뭔가 하나의 자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자세를 내가 몸으로 취할 때 되게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머물러가지고 내 몸은 이렇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다면 재즈 댄스는 그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숨가쁘지만 되게 즐거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요즘 그 소유 씨의 까만 마음을 배경음악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적절한 것 같은데 음악이랑. 네. 그리고 되게 즐거워서 힘든 줄 몰랐는데 복근에 알이 배겼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옆구리 근육, 앞구리 근육, 네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 중인데 그래서 식욕도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 운동한 만큼 또 먹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뭐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네, 저희는 뭐 사진도 운동 사진을 보고 조금 더 와닿고 혹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움직일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막 복닥복닥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 중에는 운동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연쌤 주변은 어떠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저는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네.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에 속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꽂힐 때는 많이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 할 때는 한없이 안 하고. 네, 맞아요. 아, 저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전문 스포츠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네. 사실 제 주변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나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 뭐 저는 기업 교육 강의 필드에 있으니까 네. 강의하시는 분들은 되게 바빠요. 바쁘고, 음.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헬스를 끊고서도 일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면 항상 우선순위는 운동은 후순위가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헬스클럽에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네.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연쌤은 운동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좀 지도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운동을 하지 않고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거창한 게 아닌데 상당히 시작부터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헬스장을 등록을 하고 네. 아니면 수영을 등록하고 그리고 또 요즘 여성분들 필라테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필라테스를 등록을 하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등록을 해도 외부적인 요인이 또 크잖아요. 아까 맞아요. 예림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운동이 후자가 되고 그리고 뭐 칼퇴근이 아니고 애매하게 한두 시간 야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집에 와서 쉬는 게 또 우선이 되잖아요. 운동이 귀찮아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그 9to6 아니신 분들은 또 지금 시간을 내는 게 좀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그 익숙한 거는 쉽게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래도 운동을 하러 나갈 수 있는데 네. 운동을 습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기까지 가방을 짊어지고 혹은 운동복을 챙겨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가기까지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요가를 꾸준히 하고 뭐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하기 전에는 그냥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펼치기가 더 쉽지. 뭐 그렇다고 되게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닌데, 네, 그 나가서 그냥 산책부터 한번 하자, 한 바퀴 돌고 오자가 되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소한 선생님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봐요라고 얘기했을 때 산을 오르겠다. 네. 네, 하셨을 때 되게 또 의외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꽂히면 해서 산을 요즘도 잘 오르고 계세요? 네, 오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상을 못 가고 있어요. 일단 오르는 거 시도는 했다. 네, 그렇죠. 아유,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내 심리를 알고 싶다를 넘어서 좀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그런 필요와 요구가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보통은 내가 내 심리를 알아내고 나서 불행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심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에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런 행복을 위해서 다른 방법보다 생활운동이 진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저희는 이제 몸을 조금 움직여 보다 보니까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하는 공부 학문적으로도 직접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저희 둘만의 경험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읽었던 칼럼에서 운동이 정말 행복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이 링크를 하연쌤한테도 보내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네. 그 내용이 운동이 뇌에 끼치는 효과를 연구해온 존 레이티라는 미국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하버드대면 정말 공신력이 있는 네, 그런 채널인데 운동이 뇌 구조를 개선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은 낮춰줘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칼럼이었어요. 네,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뇌 구조를 개선해 준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소멸해가는 뇌세포 혹은 그 시냅스와 시냅스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생기는 거죠. 기억할 수 있었던 것들이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인데 뇌 구조를 개선시키고 혹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하는 치료약이 없어서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연쌤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연쌤한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토스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또 신경과학자인 스콧스몰 박사, 컬럼비아 대학교에 계신 분이래요. 네. 브래드 게이지 박사님은 무려 10년 전에 이미 2007년 석 달간의 규칙적 운동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대요.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세포는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건데 과학자들이 신체 활동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 겸 각성제 역할을 하고도 있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기도 한다라고 실제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막 집에 어르신들 계시면 치매 예방이라고 막 화투? 화투 같은 거 하시고 요즘은 또 뭐 하시나요? 뭐 게임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막 스마트폰 게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예전에 그거 뭐지? 포코팡? 애니팡. 애니팡. 네. 네, 애니팡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뭐 굳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해야 돼 막 이게 아니고 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만큼이나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 방송에 대해서 진짜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연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몸과 마음 심리상담소라는 맘이라는 것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게 됐잖아요. 처음 시작으로. 네. 그래서 저는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좀 밖에서 저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예림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읽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처럼 운동도 정말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는 것들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부담감이 있는 운동이 아니라 오늘은 헬스장에 가야 돼. 수영을 아침에 갔다가 가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의 흐름 속에 운동이 생활화돼 있는 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생활 운동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 앉아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그 척추를 곧게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딱딱하게 주면서 깊게 호흡을 해보는 것도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많이 하는 호흡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뭐 살짝 까치발을 들고 일어섰다가 다시 똑바로 섰다가 뭐 네.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해본다든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몸도 마음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네.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활 운동 자체도 거창한 우리 필라테스, 헬스, 수영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방송하면서 지금은 심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생활 속에 접목할 수 있는 운동들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여태 1회, 2회에서는 사연을 받았었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를 접목한 좀 특별한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례를 준비했는지 하연쌤께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저희 사례는요. 영화 국가대표에서 가져왔어요. 꽤 오래전 영화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영화고 주인공 하정우, 이동욱, 김지석, 최재환, 성동일 씨까지 선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들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좋은 성적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동기, 어디서 오는가 말 그대로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동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기는 같이 하는 동료 동기, 동기 동창의 의미가 아니라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때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동기부여가 안 됐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왜 하지? 대학 왜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보통은 이 고민을 좀 빨리 하면 좋은데. 고3 때? 네. 그러니까 해도 다 너무 하니까 되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포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좋은 학교는 다 수학을 잘 해야 갈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왜 하지? 왜 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몰입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직장인들도 동기부여를 좀 못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워라밸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직면한 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뭐 그 GDP 몇 달러까지 만들어 봅시다. 뭐 전쟁의 상흔을 빨리 해결해 봅시다. IMF에 빨리 극복해 봅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데 특별한 동기부여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고 자기 자신을 찾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왜 해야 하지? 이 일을 하는 게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지? 지금 내가 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떻게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냐? 어떻게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거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굉장히 막연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운동선수들은 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편이고 외적으로 주어지는 과제들이 성적이라는 과제들이 있으니까 운동선수들에게 동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선수들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동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동기 외에 내면적으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하연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운동선수들은 사실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굉장히 강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메달을 따야 되고 뭐 혹은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그런데 그것 외에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가 좀 선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경험을 빗대서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림 쌤이 말씀하실 대로 고3 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대학에 네. 가야 되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도 음.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메달을 많이 따야지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사실 운동 선수들도 연결이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메달이 나오는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를 가서 또 실업팀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선수라고 굳이 그 단정화 짓지 않아도 다 사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단지 운동선수들에게 동기는 정말로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또 떠오르는 건데 운동선수들이 수험생이 공부를 하듯이 운동을 하고 있다면 네,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한테도 운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험생이 외적인 동기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인데 그것이 내재화되지 않았을 때 너무 고생을 하는 것처럼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고 혹은 좋은 메달권에 진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선수들에게 내재화가 되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들도 참 많겠네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운동선수한테 그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외적인 거는 사실 보상, 메달,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외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적인 동기가 없으면 운동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기기가 어려워지죠. 너무 외적 동기만 따르면 네. 스스로 강박감이 생기고 그게 번져서 압박감도 생기고 슬럼프에도 빠지고 아까 운동을 내가 왜 하지? 네. 포기하고 싶고 어.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운동선수들은 특히 공부는 사실 이탈을 해도 안 하면 그냥 사실 그냥 내려놓고 자기가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개인전이니까. 네네네. 근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로 운동만 봤기 때문에 그 동기가 내적 동기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서 길을 잃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방황을 하게 네네네.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 혹은 운동선수들이 동기부여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네. 저희가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네. 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국가대표라는 영화인 만큼 국가대표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떤 종목의 국가대표냐? 스키점프라는 종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키점프가 굉장히 대중적인 종목은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다 생활체육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엘리트 체육 지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은 팀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동계올림픽 팀이 그렇게 종목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스키점프 국가대표 팀도 필요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린이 스키 교실 강사였던 성동일 씨가 연기한 방종삼이라는 캐릭터가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도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가대표가 아니죠. 올림픽을 유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코치로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막 이 일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데 할 수는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가대표 코치로 임명된 그 방종삼 씨가 멤버들을 모으죠. 그런데 그래도 국가대표 팀의 어떤 위상은 있어야 되니까 물색을 한 것이 그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차헌태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알파인 스키 미국 국가대표였다가 근데 입양아였잖아요. 네.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온 그런 선수였는데 미국 그 국가대표
였던 그 기록이 있으니까 충분히 선수로서의 역량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성동일 씨가 그 하정우 씨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키 점프 국가대표팀은 최소한 4명의 선수 라인업을 갖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을 찾는데 나머지 선수들을 어디서 찾냐면 지금 뭐 알파인 선수 팀에서 선수를 빼올 수가 없으니까 네. 청소년 때 선수의 기량을 너무 잘 갖고 있었지만 약간 그 하연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탈한. 이탈한 네. 그래서 그 약물을 본드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선수 라인에서 제명된 네. 그런 선수들을 모았던 거죠. 그게 클럽 웨이터로 일하고 있던 흥철이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봤던 고깃집 아들 재복이 그리고 할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소년가장 7구 그리고 7구 동생 약간 부족한 네. 봉구 이렇게 5명 그러니까 스페어 선수까지 네. 5명으로 국가대표팀을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되게 오합지졸의 느낌이에요. 그죠? 완전 오합지졸 같은데 되게 재밌었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개성이 되게 뚜렷하고 네. 누구 하나 미워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스키 점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거의 하정우 씨 말고는 다 뭐 알파인 스키였으니까 네. 스키 점프가 뭔지 모르지만 스키를 타봤다라는 이유로 뽑힌 이들이 뭐 훈련은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훈련장도 딱히 없어서 공사장 그 점프대 공사장 주위 그리고 문 닫은 놀이기구 그 푸른 유원지 네, 그 푸른라이드 레일을 그 놓고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서 결국은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 그 출전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과를 내는 네. 그런 스토리를 이제 이 영화 안에서는 담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사실은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섞여 있어서 실화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시놉시스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영화 흥행 16위를 기록한 네.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네. 영화래요. 뭐 최근에는 2가 또 투도 제작이 나왔잖아요. 네. 됐죠. 그리고 스키점프라는 생소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저희가 꼽았던 이유가 이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어릴 때부터 쫙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시 선수로서의 동기를 네. 내재화하는 모습들이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동기부여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뤄야 하는 입장에서의 동기부여를 얘기하기가 참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다들 외적인 동기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내재된 동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 우리 하연 쌤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인공이었던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차은태라는 배역은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된 미국 스키 점프 대표 선수 경험도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한국에 입양돼서 당시 자신을 낳아줬던 어머니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유명해지면 어머니가 자신을 찾을 거라는 희망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메달을 목표로 경기에 뛰게 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상 찾으러 왔는데 이때 성동일 씨가 영입하면서 그 얘기하죠. 엄마가 미쳤다고 너를 찾겠냐? 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너 유명해지면은 엄마가 너 먼저 찾을 거야. 네가 찾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찾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김동욱 씨가 연기한 최응철 씨라는 배역은 청소년 시절 약물을 했다라는 이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황을 한 거죠. 네. 네. 그다음 스키점프 유소년 스키점프 선수에서 제명이 됐고 코치로 출연했던 성동일 씨의 딸로 출연했던 이은성 씨는 이은성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이은성 씨가 서태지 씨의 와이프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네. 저 그냥 되게 생각 없이 봐서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네, 네. 매력이 엄청난 네. 그런 배우예요. 그래서 짝사랑했던 상대가 출전 직전에 나는 군바리가 만나기 싫으니 꼭 메달을 따라라는 얘기를 했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남자 스포츠 선수들은 국제 대회에서 그 금메달 따면 면제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메달권에 들어가면 면제되는 거예요? 점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그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 그다음에 그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는 상위권 안에 들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 기를 쓰고 네, 그렇죠. 네네.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인가요? 우리 야구랑 축구랑 축구, 다 네. 우승했던 게 네,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군대를 가냐 안 가냐. 가냐. 네. 네, 그걸로 되게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한 외적인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재흥 씨가 연기했던 강몽구 역도 네. 형 강칠구의 부상을 부득이하게 대신해서 출전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 군대 가야 돼. 여기 네가 안 뛰면 하면서 그 장면에서 자기가 뛰게 되죠. 그쵸.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는 칠구와 봉구가 형제인데 네. 칠구와 봉구는 보호자가 할머니밖에 없고 네. 그리고 칠구가 거의 집안의 생계를 끌어나가는 입장에서 군대에 가버리면은 늙으신 할머니와 어린 약간 모자란 봉구만 남으니까 칠구 입장에선 걱정이 되게 네.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사력을 다해서 뛰었는데 부상을 당했고 맞아요. 이 상태로 성적이 안 나오면은 꼼짝없이 다 군대에 가야 되니까 어린 동생도 자기처럼 부상 당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나 군대 안 가려면은 네가 뛰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되게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좋은 성적을 거둬야 뭐 하정우 씨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김동욱 씨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칠구와 봉구는 그쵸 군대를 안 가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다 같았죠. 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목표는 다 같은데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기들은 다 달랐었네요. 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노출된 경기라는 환경 그리고 경기가 요구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동기는 뭐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왔던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런 외적인 환경 동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노출되는 외적인 동기를 우리는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네. 외적 동기의 사전적 정의는요. 사회적인 욕구, 칭찬, 권위, 인정, 뭐 지위 이런 것들이나 금전, 물질적인 보상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자 선수들은 그러면 뭐 역차별 아니냐 하는데 여자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뭐 사회적인 지위 동일하진 않지만 군면제만큼의 동일하진 않지만 사회적인 지위나 스타가 될 수 있다. 네. 혹은 뭐 우리나라의 광고나 예능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외적 동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하연쌤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선수마다 선수의 내면에서 다 다르게 일어나는 동기들을 네. 내적인 동기라고 하는데 이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내적 동기는 내면에 존재하는 내적인 욕망, 욕구, 열정, 사명감 등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내적 동기 역시 선수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는 좀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도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외적 동기는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애기들 있죠. 애기들한테 뭔가를 하게 하려면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돌사진을 찍을 때 아이들이 사진을 찍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때 카메라를 보면서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 딸랑딸랑 뭘 네네네. 흔들다던가. 여기 봐, 딸랑딸랑. 여기 뭐 사탕 있다. 네. 뭐 여기 장난감 있지. 네. 이게 외적 동기인 거예요. 네, 여기를 보면 장난감을 볼 수 있어. 장난감을 가지고 나중에 놀 수 있어. 그거는 아이가 내면에서 아,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저게 있네. 저거를 갖고 싶네. 이렇게 바깥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우리가 외적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나이가 들수록 내적 동기의 중요성이 커지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이거 하면은 뭐 억만금을 줄게라고 할 때 그 이것이 이 사람이 조금 굴욕적일 수 있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걸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보면 너 뭐 나라를 배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을 줄게, 뭐 쌀을 줄게 해도 응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내적인 동기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에 따라서 외적 동기, 내적 동기의 선호도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동기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성향이 외향적이고 좀 인기가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동기가 조금 크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네네. 내가 이걸 했을 때 스타가 될 수 있어. 아, 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선수들은 내가 금메달을 따고 거기 1위에 서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거를 내가 좀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 네. 외적 동기이자 내적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있죠. 네.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좀 내면에 이번 삶에서의 나의 과제는 뭐일 것이냐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외적인 동기만 쫓아갔을 때는 되게 허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외적 동기는 그래서 단시간의 변화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내가 이런 성적을 거두겠어라는 단기적인 성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적 동기는 뭔가 가치관에 관한 것, 나의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내겠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어 네. 라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필수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인터뷰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이제 선수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수영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멘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내 삶의 방식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펠프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프스란 선수는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연 쌤은 선수셨으니까 네. 혹시 그 선수 입장에서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왜 중요한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 동기는 정말로 그 성과, 메달을 따야 되고 내가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뭐 실업팀을 가야 되고 일단 성과가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해야만 해. 그래서 뭐 아파도 우리 막 올림픽 보면 어디가 다쳤는데도 네. 참고 이겨서 1등 했습니다. 그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대중이 봤을 때는 외적 동기가 강하다고 보겠지만 네. 그 선수에게는 내적 동기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버텨온 거와 뭐 내 스스로가 이걸 메달을 따야 돼라는 이유가 있겠죠. 각자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상 투혼에도 네. 불구하고 혹은 슬럼프가 있을 때 너무 외적 동기만 오면 네.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쳐 나가 떨어질 네. 수 있는데 외적 동기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이걸 해야 뭐 어떤 나 스스로의 어떤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해야 그 외적 동기에서 받는 압박감이나 탈진감들을 극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사회생활할 때 동기도 스포츠 선수의 동기만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선수와 비슷하게 우리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성과를 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어느 정도의 영업 성적을 내야 하고 혹은 뭐 승진을 하셨다거나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학생이라면 성적을 내야 되는 경우들 네.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모두 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보통 동기부여 얘기할 때 일반인 필드에서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이렇게 구별해서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하연 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니에요. 네, 힘들어요. 네. 논문을 네. 쓴다는 게 저도 석사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어떻게 좀 다듬고 계십니까? 논문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논문을 패스를 해야만 졸업을 하니까 한 학기를 더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 더 고생을 안 하니까 열심히 쓰자라는 네. 게 외적 동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내적 동기로는 그냥 내가 이거를 씀으로써 논문의 니은자도 몰랐는데 수치를 볼 수 있게 됐고 서론, 본론, 뭐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논문을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연 쌤에게 내적 동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 게 네.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하이의 맘을 할 때 네. 좀은 더 전문가의 식견으로 맞아요. 정보를 전달하려면 네. 그냥 알고 있다보다는 맞아요. 석사로서 혹은 뭐 나중에 박사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석박 정도의 전문가로서 네. 이런 거를 전달해주고 싶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있죠. 네, 아직은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전 시간에 얘기했던 자신감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언젠간 저도 자신감 넘치게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유, 그럼요. 네. 저는 하연 쌤을 정말 많이 응원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연 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많이 응원을 받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외적인 동기는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낼 수 없어. 네. 그리고 내적 동기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 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나름의 지적인 그 지평을 넓힌다. 네. 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웠던 걸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네. 이런 내적 동기들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방송에 대해서도 동기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외적인 동기는 이 방송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혹은 이 조회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조금 더 폭넓게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네. 그걸로 하여금 뭐 금전적인 보상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네. 것들 따라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내적인 동기는 이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좀 구체적인 나의 행복에 대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더 건강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하루하루 더 예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방송으로 좀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적 동기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훌쩍 흘러갔는데 네. 오늘은 방송으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단순히 무엇인지 알고만 있다고 내면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그래서 훈련에서 일어나는 동기부여 훈련 방법
그리고 일반인들이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연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번 저희 지금 이 하에맘에 대해서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생각하게 됐는데 내적 동기는 일단은 저희가 월요일마다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사실 지금 너무 가슴이 항상 뜨거워져요. 일요일 원래 보통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녹음 가야지 라는 이런 제 마음의 불씨를 땡길 수 있는 네. 내적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주가 굉장히 보람 있게 시작되는 네. 것 같아요. 물론 대본을 쓰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네. 시간을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방송하고 오면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해져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화로 만나 뵙지만 하에맘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연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연 어디로 받고 있는지 하연쌤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사연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hayemam@gmail.com haemam@gmail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알아보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꼭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네. 우리는 마지막 인사 나눠야죠. 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